자, 미얀마를 찾았습니다. 아, 이게 실제 상황이네요. 네, 이게 사실은 보도가 안 된 필름들도 많죠. 네. 와. 말도 안 돼. 아우,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이번 버마 폭거는 국가 원수인 본인에 대한 위해 기도로서 곧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중대한 도발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습니다. 버마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 저때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고 정말 이제 전쟁이 나는구나 싶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가 기억은 나시겠지만 저도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여기가 이제 1983년 그 10월이잖아요. 바로 1개월 전인 9월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한항공 칼기가 그 소련이 쏜 미사일에 격추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한 달 전에.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때려잡자 소련 공산당 그 이 운동을 벌이고 있던 때였거든요. 한 달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린 심정이었지만은 전쟁은 당연히 일어난 거고 좋다. 이때 한번 우리가 한번 복수해보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게 뭐냐면 우리 땅도 아니라 외국에서 제3국의 국가 원수를 노린 건데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버마의 독립 영웅이에요. 우리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묘에서 외국 원수의 목숨을 노린 테러를 벌인 거예요. 이게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탔던 그 차량이 1분만 먼저 도착했어도 현장에서 직사를 하셨을 건데 당시 이 버마 측 외무장관 탔던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 많은 사람들이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무슨 상황인지 몰랐는데 뭐 일단 사이렌 울리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기억이 나는 게 대통령이 생존에 있느냐 없느냐도 사실 처음 뉴스에서는 그 발표가 안 될 정도로 막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요, 이 사실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의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배후 세력이 과연 누구냐. 이게 사실은 명확해 보였으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어떤 의문점도 제기가 됐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증거 때문에 이거 북한의 소행인 것이 이제 100%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아웅산 묘소 그 위에 천장 위에 클레이모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쪽 방향으로 빵 터진 지뢰예요. 안에 쇠고술이 700개 이상이 들어 있어가지고 거의 대량 살상을 일으키는 그런 지뢰거든요. 어마어마한 지뢰가 2개가 설치가 돼요. 그리고 또 소위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한번 터져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거를 4,000도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치가 됐는데 다행인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소위탄은 불발이 돼버려요. 만약에 소위탄이 터졌다고 하면은 증거 다 날라갔어요. 완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1970년 6월에 그 현충문 위에 당시 북한 공작원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노려가지고 이 현충문 위에도 클레이 폭탄을 설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치하다가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불발로 끝나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아웅산 묘소에 지금 클레이 폭탄을 설치한 거잖아요. 저는 82년도, 그러니까 81년도부터 84년도까지 해외에 있었거든요. 82년도에 아프리카의 이제 나이제리아, 뭐 가봉 이런 나라들을 전두환 대통령이 돌 때 그때 쫓아다니면서 이제
암사라는 단체에 제가 소속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김정일이 이야기한 것이 무조건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 결국은 김일성이가 마지막 순간에 보고받고 아프리카에서는 하지 말라. 딴 데서는 하라는 소리거든. 아프리카는 우리가 돈도 많이 썼고 우리를 지지하는 대륙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이 연기가 돼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해외에 있을 때 83년도 사건을 딱 들었는데 우리한테 왔던 그 사람들이다. 두 명 중에 이제 한 명은 뭐 잡히고 이제 한 명은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일본인으로 가장하고 왔던 사람들 제가 보름 동안을 태우고 다녔거든요. 그 사람들을. 근데 이제 그때 딱 들으면서 이 스탠딩 오더라는 게 이 김정일이 한번 마음 먹으면 이게 꼭 벌리는구나. 그리고 그때 동남아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좀 강하고 북한이 좀 약했을 때니까 동남아의 어느 지역을 선택한 것이 버마, 미얀마가 됐고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북한에서 지도자 하나만 없으면 나라가 붕괴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도 대통령만 하나 없애면 혼란에 빠져서 극도로 뭔가 혼란에 빠지면 우리가 쳐들어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대통령 대행도 있고 언제 무슨 매뉴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일은 그 일을 끝내 했고 저는 그때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외교관이잖아요. 우리 외교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구나. 그 주재국과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 우리 보는 눈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 위험한 짓 하고 다니는 나라 외교관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재도 강화될 거고 지정국도 다시 될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숨이 좀 막혔던 생각이 나요. 분명한 건요. 이 아웅산 묘소 테러 작전의 제일 표적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이건 단지 대통령 한 개인에 대한 문제 아니라 바로 그 대한민국 국가에 대한 어떤 전면전을 이제 선포하는 이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전두환 정권이 잔인한 이제 보복을 준비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이 버마 테러 터지고 다음 날 10월 10일에 바로 김포공항으로 일정 다 취소하고 서둘러 귀국합니다. 그때 이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이번 사건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다. 반드시 단호히 응징하겠다라는 비상 성명을 낸 후에 정군의 비상 경계령을 내립니다. 이게 대통령을 노린 테러가 명백해 보이지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 없는 우리 국무위원들, 수행한 수행 비서들, 언론인들이 대거 사망했어요. 17명이 사망하는 국가적 비극이자 이 대참사였거든요. 당시 분위기는요. 만약에 당시 전두환 정권이 우리는 북한이랑 전면전을 하겠다. 우리가 보복을 할 거고 그로 인한 전면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미국 말리지 마. 라고 얘기해도 미국이 대놓고 못 말리는 그런 분위기가 당시에 형성됐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명을 내면서 그 전군의 비상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 나왔던 그 발령 코드가 데프콘 3호예요. 이게 5단계까지 있어요. 그리고 숫자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상향되는 거고요. 사실 한반도에서 데프콘 3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는 1976년 미르나무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미군이 그 판문점에 있는 그 미르나무가 이렇게 관측하기 힘드니까 자르려고 갔는데 북한이 도끼로 이제 만행을 저지른 그 사건하고 그리고 이번에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 이때 데프콘 3호가 이제 발령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군의 비상이 딱 걸렸죠. 사실 이 사안만 보면은 국가 원수를 위해하려고 한 거잖아요. 다른 국가가. 이건 사실 뭐 전면전을 벌여도 명분상 손색이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어떤 사람은 과격하게 이제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도 그러고 김일성 목 따라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분위기가 좀 팽배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그때는 군사 독재 정권 시절이잖아요. 군인들 사이에 또 충성 경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분위기가 이제 고조가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6.4 12기를 중심으로 이제 피해 보복전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김일성 암살 작전이죠. 그래서 그 작전을 수행할 팀으로 창설된 것이 바로 육군 첩보부대 HID입니다. 당시 이시안 선생님께서는 어디에 근무하고 계셨죠? 예, 83년도에 제가 이제 팀장을 시작했습니다. HID요? 예, 자, HID. 그렇다면 그때 어떤 작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까? 지령이 떨어졌는데 그 주석궁을 그 폭파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해라. 딱 그래서 제가 이제 큰 게 왔구나. 두 번째는
그 평양 중심부에 있는 평양중앙방송 TV 송신탑을 폭파시켜라. 내부 혼란. 이렇게 지령이 떨어진 겁니다. 엄청난 지령입니다. 중심을 그냥. 이거는 지금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북한의 최고 지도층을 그 사살하고 그게 틀어질 경우에는 북한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통신 시설을 마비시켜라. 그러니까. 이제 전면전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제 하는 작전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당시 청와대 폭파하고 남산 서울타워 폭파하라. 이 두 가지랑 똑같은 거네요.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는다 그래도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떤 특수작전이 아니라 북한으로 진입을 해서 거기서 심지어 주석궁을 폭파하고 막 송신탑을 없애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북한의 간첩을 만들어내는 특수부대에서 남한에 침투하기 위해 정말 그야말로 뼈를 깎는 훈련을 거친 분입니다. 전직 북한 간첩 이미옥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8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대남 훈련소에 이제 뽑혀갔던 훈련생이고요. 저는 거기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 병기로 거기서 키웠고 어떤 지역인지 어느 지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훈련을 받은 것같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내가 어디서 훈련 받는지를 모르게. 지역도 모릅니다. 궁금합니다. 근데 그 18살 때 뽑히셨다 그러잖아요. 네. 무슨 기준이 있나요? 그냥 학교에 와서 뭘 보고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집안의 토대라든지 토대가 아주 좋거나 아주 나쁘거나 당에 충성할 수 있는 집안인지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도 배신하지 않는 그리고 또 토대가 많이 걸리는 집안 자식들은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나가 죽어도 아깝지 네. 않는 존재. 훈련 같은 거 중에 좀 막 어렵게 몸으로 훈련 받는 것도 있어요? 낙하 훈련이 제일 어렵습니다. 낙하 훈련. 어떤 낙하? 비행기. 아파트 1층 높이, 2층 높이, 3층 높이까지 해서 사람이 추락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거기서 떨어질 때 착지를 할 때 중심을 잡고 그냥 떠내려요? 네. 그냥 뛰어내린다고요? 낙하산 없이요? 네, 없이. 그냥 착지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타고 이렇게 아니, 뛰어서 내려오는 거 말고 창문에서 뛰어내린다고. 기본적으로 벽 타고 뭐 이제 그 나무 타고 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그럼 그게 아니고 그냥 뛰어내린다고요? 네. 착지를 착지 훈련입니다. 아파트 3층이 사람이 서면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도 공포감이 굉장히 느끼는. 네. 여기서 뛸 수 있어요? 여기 네, 위에서? 예, 착지가 가능합니다. 이 진짜 너 부신 잘 부신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을 잡는 겁니다. 낙법 같은 건가 보죠. 바닥은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모래바닥으로. 근데 다치기도 해요? 다치기도 합니다. 아파트 1층, 2층까지는 괜찮은데 3층에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잘못 떨어지면 머리가 떨어집니다. 네, 머리가 왜 무겁기 머리가 때문에 중심을 잃으면서 머리부터 떨어지고 머리가 먼저 떨어지니까. 여자들은 중심을 잃으면 엉덩이부터 방아를 엉덩이부터. 찢습니다. 남자들은 머리를 다쳐서 내사 상태가 가면 그냥 죽는 거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하반신 마비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부대에선 그 하반신 마비된 사람을 그냥 죽입니다. 집에는 전사증 하나로 이제 보내주고 훈련 중 사망 뭐 이런 식으로. 네. 장애가 생겼을 때 책임져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 알면 안 되니까. 이미옥 씨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또 간첩이 되신 거예요? 네? 직관적이다. 나 진짜 간첩이 됐냐라는 질문 노골적으로 듣는 거 처음이네요. 스파이. 대부분의 이제 집안이라든지 이제 그런 환경을 보고 뽑기도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달라요. 저희 집안은 부유하게 살기도 했고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인민학교 여자축구부가 생겨서 걸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니까 체육부라면 건드리질 못했어요. 북한에서는. 네, 좀 셌어요. 그래서 여자축구부를 딱 들어가가지고 그게 1년 만에 축구부가 딱 해산되고 경기에서 졌어요. 그래서 그게 축구부가 해산돼버렸어요. 벗어 해산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축구를 해산시켜라 해가지고 해산시키고 그리고 기계체조 하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기계체조를 좀 하다가 거기 기계체조가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척추에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또 계속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선생님이 이제 나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다시 시작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육성을 했어요. 달리기. 그러다가 중학교 때는 농구부에 들어가서 농구를 했어요. 학교 졸업하니까. 다 종목이네.
그러다가 학교 졸업할 당시에 3월달 전에 이제 배치를 다 받아요. 군대 갈 사람들은 군대 가고 이제 배치를 다 받는데 제가 3월달 되도록 제 배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풀어놓나 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료청 위원장이 저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사료청실에 갔는데 선글라스 낀 분이 이렇게 중앙 자리 딱 앉아 있고 이동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저런 친구는 당이 부른 데를 가야지 뭐. 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이게 뭐 나는 어딜 딴 데 가는구나 싶었는데 동무 조만간에 돌격대 갈 거야. 마음의 준비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저는 돌격대 가기 싫었어요. 그럼요. 거기 건설부대라. 북한은 다 인력을 해야 되는. 댐 만들고 도로 만드는 거죠. 그로부터 한 열흘 조금 시간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뒤에 가는데 북한은 대부분 뭐 건설부대 이런 데 가도 돌격대라고 해도 환영 사업을 해요. 무슨 사업? 환영. 잘 가세요. 가서 일 잘하세요. 군대 가거나 뭐 이런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나가면 환영 사업을 해요. 전 시가. 근데 저보고 너는 마감에 나가는 케이스에서 행사가 없다. 그냥 혼자 가야 되니까 아침에 7시까지 도시락을 3일분 싸가지고 학교 앞에까지 와라라고 해가지고 진짜 배낭에 2배낭을 이렇게 막 싸가지고 이제 학교 앞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차가 딱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에다 타서 그래가지고 새벽쯤에 이제 기차역에 와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는데 그때부터 안대를 끼우더라고요. 안대를? 안돼요? 네, 눈을 가리더라고요. 차에서? 네. 이제부터 먹고 이제 화장실 가고 하는 거는 말을 하면 자기네가 풀어주겠다. 근데 밖을 내다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을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렸는데 역전 앞에 딱 내리자마자 이제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부대에 도착했을 때 안대를 풀어주고 군복을 줬고. 그 부대는 애초에 가기 전에 설명받았던 그 돌격대 부대는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무슨 부대였어요? 그게 이제 북한 간첩들을 간첩 요청하는 부대였구나. 부대인 거죠. 야. 양성 부대였고 저는 그때 느낀 거죠. 이게 돌격대가 아니구나.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여기 용산, 평택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가리키는데 용산에는 미군 기지가 있기도 했지만 벙커가 있습니다. 네. 그 벙커가 핵을 뚫을지 못할 정도로 벙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자금이 한정되어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립적으로 이제 자금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도 하지만 평택 항이 위주입니다. 그래서 무역 상인들이 제일 많이 평택 항으로 이제 세계 무역들이 거기로 오고 간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무역 상인들에 대한 포섭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항의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평택 항의 구조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희가 공부를 하고. 아니 그러면은 간첩들이 우리나라 와서 사업도 해요? 네.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이제 훈련 도중에 며칠 전부터 뇌에서 이제 그 출혈이 시작된 거를 감지를 못하고 있었고. 뇌에서요? 네. 제가 너무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제 내 몸에 이상 반응을 제가 몰랐었고 고압선이 1만 포트가 넘게 흐르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철조망을 자르고 이제 보복 전진해서 나가는 훈련을 했는데 그걸 하다가 제가 실신을 했거든요. 거기서. 실신을 했다고요? 네, 거기서 정신을 잃었는데 근데 제가 실신해서 3일 지나도록 병원에서도 가다가 죽을 거라고 이제 보내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부대에서는 가는 도중에 출혈이 계속 있었으니까 죽겠거니 하고 집에 보낸 케이스가 제가 살아난 케이스. 집에 보냈는데. 네. 저도 집에서 한 2달가량 의식 불명 상태에 있었고 집에서는 이제는 진짜 보내줘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엄마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깨어났는데 의식이 가물가물 깨어났을 때 바로 부대에 이게 알려줘가지고 지금 몸도 못 가누는 상황에서 부대에서 왔더라고요. 딱 오더니 부모님이랑 형제들은 내보내고 아무도 못 있게 하고 저한테 종이 한 장 딱 내놓으면서 혈서를 써야 된다라고. 혈서를 써야 된다라고. 혈서라는 말에 이제 저도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앞에다 칼을 내놓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진짜 뼈에 가죽밖에 없었던 몸이어서 칼을 이렇게 져서 이렇게 굵으니까 피도 잘 안 나서 깊숙이 찔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제 흉터는 남아 있거든요. 제 이름을 쓰고 발설 안 한다라는 죽을 때까지 혈서를 쓰고 안으로 가져간다라는 혈서를 제가 썼던 거. 그러면 그
혈서를 바로 쓰시고 그럼 가족들한테는 그 얘기를 그럼 아예 알리지 않으셨어요? 혈서를 쓰고 한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20살 초반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걸 갖고 가는 데 있어서 트라우마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털어놨어요. 아, 어머니한테. 네. 어느 날 엄마랑 술 한잔 하다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럴 줄 알았다고 너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자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 조금 제가 그래도 엄마한테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마음의 짐을 조금 털어놓고 살았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장사를 했었어요. 불법 장사들을. 밀수? 예.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게 사기 당해가지고 솔직히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친한 가까운 친구한테 이제 돈을 그때만 해도 돈이 고리대였거든요. 그거를 빌리기로 하고 그 친구 집에 갔다가 제가 납치돼서 이제 중국에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납치요? 네. 누구한테요? 친구한테. 친구가 저를 팔아먹은 거예요. 20년 후를? 하고. 네. 그래서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이제 굳이 저녁 먹고 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 집에서 저도 술을 꽤 좋아하기도 하고 술을 잘 먹기도 하는데 빼가를 2잔 정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기억이 나요. 안에 뭐가 들었는데. 술을 잘 드시는데 빼갈 2잔에 가실 일은 없어요. 네. 그렇지. 정신을 차리니까 연변이었어요. 어머. 근데 무슨 친구가 돈 때문에 친구를 팔어? 그게 북한인 거지. 그렇죠. 그때 당시 제가 영화 중국에서 한 3년간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데려오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오려다가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2014년도에 조금 여유적인 게 있어가지고 집을 도와주려고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이제 청청 같은 병력 같은 소식이 이제 들린 거죠. 뭐 어떤? 브로커가 이제 놀라지 말라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야, 엄마하고 오빠는 돌아갔어요라고만 이제 죽었어요 처음엔 그러더라고요. 경찰청국 그리고 또 과거에 제가 있었던 보위부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방첩 및 첩보 기관들이 있습니다. 보위부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관계 있는 이런 첩자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산업 스파이들을 또 심고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정원과 좀 차이가 있다면은 국정원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보위부는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는 수비 체계 한 8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한 20%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또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 자료도 북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위부에서 주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북한 내부 주민들을 감시하는 몫이 가장 큰 게 보위성, 제 말은 보위성이고요. 기본 메인은 정찰총국이라는 군에서 가지고 있는 정찰총국이 있고요. 당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같은. 그러니까 당, 군, 그다음에 보위안전에서 3가지 크게 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찰총국이 대남 첩보를 하는 데서는 가장 큰 덩어리예요. 제가 정찰총국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평양에 있을 때 그 제2진료소라고 거기 입원했는데 이제 정찰국에 정찰총국 되기 전에 정찰국에 목란꽃 중대라는 중대가 있었는데 정말 하나같이 키가 크고 하나같이 예쁘고 전 조선 사람이 아니라 마담 얼굴 하얗고 스위스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 근데 제가 입원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산책을 나가서 이렇게 도는데 딱딱 소리가 나요. 보니까 이 아가씨가 젓가락으로 문을 던져서 물에 꼽는 자기 출입문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딱 던지면 그냥 딱 들어가 백인데 부들부들 그게 저걸 왜 하냐 그때 손 감각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한국에 와서 누구를 죽여야 되는데 무기를 못 가지고 들어오니까 숟가락이건 젓가락이건 못 쥐어 있는 게 다 무기인 거야. 여기 딱 들어가면 그냥 이게 뚝 들어가는 거죠. 우와. 그런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 정찰총국. 자 여기서 아주 재밌는 문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제요? 북한이 키우는 특수요원 이 한국에 대한 뭐 정보 말고도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 간첩들은 이것 필기 시험을 봤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옥 씨는 무슨 필기 시험을 봤습니까?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야동이 있어요. 야한 영상. 어덜트 비디오. 저희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없어요. 근데 간첩 훈련 받는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야동 교육을 합니다. 그걸 직접 본다고요? 네, 봐야 합니다. 그거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침투를 했을 때 그 잠자리에서 굉장히 이제 걸린대요?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뭐 애교부터 시작해서 배려를 다 가르치지만 이게 잠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그래요? 남자들은 안 가르쳐도 여자들은 무조건 이걸 가르칩니다.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필기 시험으로 봐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훈련을 하루 종일 하잖아요. 각종 훈련에 각종 교육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막 몰려오거든요. 근데 야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장 들어가가지고 40분 동안 그 야동을 보게 하는데 들어가면 다 자요. 야동 자요? 너무 피곤하니까. 졸리니까. 근데 이게 자게 되면 나올 때 교관이 앞에서 무슨 내용이야 오늘 여자가 뭐 했어 어떻게 하는지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소리를 냈어 막 이런 얘기를 어떤 소리를 냈어? 네.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물어보고 어느 나라 거 보여줘요? 대체로 이제 미국 포르노나 이제 유럽 거를 많이 보여줍니다. 진짜 맞는 얘기고요. 저희 대남 연락사에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기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중국에 나가서 어느 다방을 운영을 했는데 국가의 이제 중요한 간부들한테서 그런 정보들을 해서 북한에다 이제 넘겨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면 저희 연락소에서는 그분이 진짜 대선배 되시면서요. 남자들도 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만 여자는 무조건 애교라고. 애교에 안 녹는 남자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해서 정보도 빼내고 돈도 벌었다. 벌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인 스파이계, 미인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우리 미인계 여성 스파이라고 하면 마타하리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타하리. 원래 그 네덜란드 출신 여자였는데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돈을 벌 방법은 없는데 마침 그때 1차 세계대전이 터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독일 측의 스파이가 돼가지고 이제 프랑스 장성들을 미인계를 이용을 한 거죠. 잠자리도 같이 하고. 독일 편이고. 독일 편이에요 지금요. 근데 프랑스 측에서 알아낸 거야. 얘가 독일 여자 스파이구나. 꼬셨어요. 우리 측 프랑스를 위해서 한번 일해달라.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프랑스 측에 붙어서 또 독일에 또 스파이 짓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중 스파이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러다가 프랑스에 딱 걸려가지고 결국엔 프랑스 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는데 쿨하게 죽어요. 장병들이 총 쏘려고 겨누고 있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 너무 무겁지 않아요? 빨리 쏘세요. 어머. 그리고 생을 마감해요. 그래요.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마타하리라고 불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김수임 사건이죠. 김수임? 그게 뭐예요? 김수임이란 여성은 이제 이화여전 출신이고 영어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미 군정 당시에 미군 장교하고 헌병사령관과 같이 동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서 북에 넘겼다는 혐의로 체포돼가지고 이제 6.25 발발 직전에 이제 사형당하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사실 마타하리도 이게 진짜 간첩이었는지에 대해서 맞아요. 말이 많거든요. 근데 김수임도 진짜 간첩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리강국이라고 남로당 출신하고 사랑을 했는데 이 리강국은 또 북한에 넘어가가지고 뭐가 되냐 미제 스파이로 처형당하거든요. 어머나. 양쪽이 한쪽은 양쪽이다. 북한 그렇지. 스파이, 하나는 미제 스파이. 그래서 이렇게 폐쇄된 북한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영상이나 신호, 도청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휴민트를 활용한 정보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때 우리 국정원 휴민트가 어느 정도였냐면 김정일 위원장의 한창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을 때 오늘 아침 김정일이 어느 손으로 양치하더라 라는 정보가 보고가 된다. 그때 마비됐다고 그랬거든. 예, 어느 손으로 양치질을 했다. 이건 누군가 봤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두 번째, 휴민트에게 어느 지역에 있는 흙을 가져와라 라고 하면 다음 날이 되기 전에 그 흙이 도착했다 라는 얘기를 공통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사능 여부까지 알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국정원 휴민트들의 접근이 어마어마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 흑금성 어마어마한 휴민트 얘기가 다 그 이전 시대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2020년에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김정은이 20일간
행방을 감춘 거예요. 그래서 CNN의 한 기자가 김정은 사망설까지 터뜨리고 우리나라 국회의원, 이북 출신의 모 국회의원은 김정은 사망했다. 너무 단언하셔가지고. 네, 단언을 해서. 근데 그도 그렇게 20일 동안 북한에서 잠잠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우리 국정원이 정부가 정부를 믿어달라, 아무 일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맞아요. 확신을 해서. 그거는 슈민트가 보고 갖고 온 정보가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어디서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미국의 인공위성으로 김정은 전용 열차가 어디로 가지 않고 한 곳에 계속해서 체류하고 있었던 것을 봤고 김정은의 별장이랄지 김정은을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원 이동 현황을 다 위성으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아까 777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평양의 통신량이 지도로 표현하자면 시뻘갰어요. 통신량 보는 거. 네. 그리고 북한이 중대 발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우리 국정 알고 있었어요. 아, 김정일 죽었군. 근데 그때 2020년대 김정은 사망설 볼 때는 평온하고 잠잠했구나. 그렇게 요즘은 이만갑에서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못 말리는 사형제입니다. 박기현, 박수현, 박태현, 박세현 원장입니다. 자, 박세현 원장님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 사형제인데요. 지금도 나이가 있지만 힘하면 어디 가서 밀리지 않고 든든하고 듬직한 첫째입니다. 제일 끝에. 기현이 형님. 예. 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학교 때부터 선생님이나 지인들이 그 머리 하게 되면 빼놓을 데 없이 총명하고 거기다가 유머까지 갖춘 둘째 형. 수현이 형님. 그리고 이제 그 운동하게 되면 학교 때 운동선수, 그 도체육단, 군체육단 이런 데 가서도 1, 2, 3등 안에 항상 들었던 체육선수 출신, 예, 박태현 셋장입니다. 태현 형님. 예. 이거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기현 형님부터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 한의사 3명, 형제 제가 맞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한의사가 세 분이 있는 거예요? 예, 다 한의사예요. 그리고 형님은 뭐 하세요? 저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소에서? 네. 저는 북한 청진의학대학을 다니던 실력으로 한국에 와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학 박사까지 따서 지금 3형제에게 형제들을 믿음직하게 서포트해주고 있는 둘째 박수현입니다. 자, 북한판 형제는 용감했다. 셋째 형에게 좀 여쭤볼게요. 불안하지 않았어요? 둘째 형은 없어졌고 첫째 형도 그러고 가버리고. 어느 날 날벼락이라는 게 이제 트럭을 싣고 왔는데 사람 몇 명 야 이 역더라 해가지고 무슨 역적 이 형이 남수선 가서 짐을 막 싣는 거예요. 그래 골짜기 들어가는데 거기 길주 전래물 강산이라고 갔는데 한 300에서 500세대 되는데 다 역적이라는 거지. 역적이 역적 속으로 툭 쳐요 그 소리. 그다음부터 뭐 국가에서 배급을 6개월 주다 말고 그다음에 2달 주다 3달 주다 1년 내내 식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먹고 살자면 또 할 수 없이 돈 없이 뭐 아니 배고파 안 주게 일 나가래. 누가 배고파 죽겠는데 일 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실은 뭐 어느 집에서 누가 죽었다면 거기 아파 죽은 게 또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막 함경남도 검덕강산에 누가 수직으로 1000m 지하로 들어가서 납은 캐는 거기를 가겠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동원도 가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형들도 없는 가운데서 그 둘이서 근근히 살다가 먼저 떠났어요? 제일 먼저 떠났어요. 여기 둘이서.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이제 북한에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친구가 와서 중국에 3일만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 돈으로 3만 원을 주겠다. 그때 월급이 노동자들이 50원, 60원 했어요. 93년. 대학 졸업해 100원 됐거든요. 근데 걔는 배에다가 돈을 진짜 그렇게 차고 다니더라고요. 그 어디서 나냐니까 저 항해도에 갔더니 개 밥그릇을 주는데 그게 고려작이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남겼는데 3개 중에 1개가 진짜였대요. 그래서 그걸 한 4만 원을 받았대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돈을 확 보여주면서 3일만 통역해주면 3만 원을 주겠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면 100만 원이 월급이라 그러면 3억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에 돈을 띄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 부탁으로 두만강을 막 해서 뭐 정신없죠. 막 해서 넘었는데 넘어서 정신없이 막 산꼭대기 달려 올라가더니 북한 땅 보더니 막 땅을 치면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목 놓아서 우는데
울음소리가 막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와 이거 내가 뭘 잘못했구나. 이게 다시는 북한 땅을 밟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중국을 왔잖아요. 중국을 보고 와 내가 북한을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10월 1일 날 두만강을 넘었는데 10월 11일 날 제가 한국에 왔어요. 어머나. 어떻게 하지? 10월 11일 날 삼국을 통해서 온 사람 중에 최단 신뢰로 왔대요. 그 천진에 가가지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그때 배 타는 그 사무장 한 데다가 찾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사실은 한국에서 부파된 부파공작원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국가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기밀이 있으니까 한국으로 데려다 줘라. 그리고 바싹 말라가지고 내가 한국에 왔을 때 40kg였어. 40kg. 바싹 말라지. 키도 조그마지. 그렇게 바싹 마른 게 부파공작원이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안기부 홍 선생이 보냈다. 그 말에 이 사람이 완전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안기부 일을 좀 해줬대요. 근데 실제 우리는 거짓말을 했는데 실제 안기부 홍 선생이란 분이 이 사람한테 와서 열흘 있다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어떻게 될지 좀 연구를 해보라고 말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드라마네요, 드라마.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는 이제 한국에 도망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정착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안기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형하고 요 동생하고 왔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떠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형만 연락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떠나고 물어보니까 북한에는 아버지, 엄마하고 막내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작업해가지고. 세상에. 안기부 홍 선생은 큰 작전 하나 쳤네. 조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김 선생, 이 선생, 박 선생이 많은데 왜 홍 선생을 댔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대요. 근데 그냥 된 거죠? 그냥 우리는 그냥 된 거예요, 그냥. 그 친구분도 같이 오신 거예요? 같이 왔어요. 아니, 재밌네. 막내가 다 형들이 없잖아요. 다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던 동생은 굉장히 착했어요. 나는 요만한 거 군대 나갈 때 내가 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고 이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봤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들 데려올 때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고 굉장히 착한 동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거밖에 기억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 엄마가 하고 막내하고 데려올 때 이 데려오는 사람들도 저 한국에 온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왜요? 숨겨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장난을 칠지,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워낙 이제 막 악동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까, 아버지 엄마는 아니까 숨겨가지고 왔는데 한국에서 통화를 하잖아요. 그래야 잘 왔다, 막내 잘 왔다니까, 막 거기는 어떻소? 막 물어보더니 어느 날 또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 북한 다시 갈래? 막 이런 막 소리를 막 이러는 거예요. 교육했다 나왔는데 그것까지. 왜 그랬더니 여기 싸운 거예요. 거기서도 중국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숨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저 패고 싸우고. 싸웠다. 근데 거기서 맞은 거예요, 거기에. 왜냐면 한국에서 돈 보내고 이랬는데 그 데리고 온 애들도 북한 애들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내가 그걸 통화 내용을 듣고 돈을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거기서 막 싸운 거예요. 거기서 죽기 살기로. 그리고 이제 너무 억울하고 맞고 이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막 북한으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데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끝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냥 막 북한에서 그 몰랐잖아요. 총 싼 것도 몰랐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은 굉장히 착하고 형님이 말하면 솔직히 눈만 내리깔고 전화도 못 보고 굉장히 순진했는데 개다 놓고 전화해보니까 완전 괴물이 된 거야. 형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겁이 나는 거예요. 와 이게 내 동생이 맞나 전화를 하는데. 야 최고다. 그러더니 그냥 개다 놨더니 왜 나를 한국에 데려왔냐 그러고 그냥 막 전화만 하면 경찰서예요. 밤에 자다가 몇 번씩 경찰에 나가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술도 먹고 싸우니까 그 깨기 되면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여기 형사들이 아까 그 사람이 맞냐고 또 얼마나 자책을 대박이다. 네. 아니
네 분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도 될 정도로 예, 너무 스토리가 재밌어요. 둘째 형님, 박 원장님도 사실은 아까 진짜 야, 괴물이 됐더라 했지만 사람이 되잖아요. 그 형제랑 같이 있는 게 나은 거죠. 그럼요. 같이 나도 사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계속 울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술만 그냥 먹으면 그냥 우는 거예요. 착한 내 동생, 멋있는 우리 형, 동생들 여기 데려오면 너무 좋겠다고 데려왔잖아요. 데려오니까 이제 식기들이 날라다니고 상이 날라다니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그래 가족을 데려오겠다. 아니 울렸잖아요. 이제 좀 안정이 됐다고 이제. 저 셋째 형님, 사형제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같이 있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뭡니까? 그래 북에 있을 때는 서로 뭐 그냥 둘째 형 데려가서 제일 귀엽다고도 봐주고 오간에서 많이 맞고 살았지만은 싸우고 그래도 그 형제들이 모여서 북한 이야기 할 때도 웃고 떠들고 하고 술 한잔 하고 그게 제일. 난파 공작원으로 뽑히게 되신 건가요? 북한에 있을 때 키가 160 이상이면 선발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학교 때 예능적인 그 서서 활동을 했다던가 아니면 학교 성적 그리고 집안 토대를 많이 보았습니다. 몇 살 때 즈음에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고등 중학교 3학년 때 네, 학교에 이제 낯선 차가 와서 운동장에다가 팔 한 1m 간격으로 쫙 세워놓고 이제 책을 쥐고 다니면서 학생들 앞을 다니면서 자기네가 눈으로 보면서 이름을 적더라고요. 근데 제 앞에 와서 딱 멈추면서 이제 교무장실로 오라. 네, 그래서 갔어요. 가니까 이제 머리도 올려봐라, 뭐 치마도 들어보라, 네, 뒷모습, 옆모습, 다리가 흐르는가. 다리 붓는 거 보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또 어떤 3학년 때 그렇게 선발이 돼서 이제 시당 옷가에 오라 해서 시당 옷가에 갔습니다. 시당 간부가에 가니까 간부가에서 미팅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력서도 제출을 했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와. 그럼 계속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네, 건강에 이상이 없나. 네. 내시경 이런 것도 해요? 신체검사 일체 다 하지요. 속까지? 네, 속까지 다. 네. 3개월에 한 번 내시경을. 내시경도 하고 뭐 솔직히 여자들이니까 산부인과 검사도 하고 피부도 보고 이거 이비과. 치과, 네, 이비인후과. 이빨이 네, 겁나 가뿐하게 있나 그런 시력도 것도 볼 거고. 네, 시력도 보고 키, 체중 네 이런 것도 다 보게 됐어요. 난파 공작원 관리가 진짜 보통이 아닌데 난파 공작원으로 뽑히고 바로 훈련에 들어가셨나요? 87년 3월에 신체 검사를 평양에서 하고 집에 왔다가 소환장이라는 빨간 종이에 하얀 소환장이라고 쓴 그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평양역에 내리니까 이제 옷가에서 안경을 낀 이제 선생님들이 나와서 기다려서 제가 그 선생님들의 차를 타고 고려 호텔에 있는 40층, 고려 호텔 뒤에 40층짜리 초대소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 초대소에 39층에 올라가니까 한 40명이 왕 것 같습니다. 40명이. 여자들만? 네. 그때 가보니까 이미 전에 저희들이 인물 사진을 찍어간 사진들이 다 컬러로 돼서 다 붙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40명인데 한 번에 미팅할 때 10명씩 이렇게 1번부터 10명씩 해서 들어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렇게 배가 나오고 막 사복을 입은 간부들이 앉아서 미팅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선발을 21명으로 단정 짓는. 뭐 첩보 영화 보는 것 같아 완전. 아니 왜 21명이에요? 그때 당시는 대한민국에 21개 군단이 있다고 해서 한 개 전투원이 군단장 한 명과 맞선. 군단은 그렇게까지 없는데. 한 명이 군단 하나랑 맞선. 네, 그렇게 저희들은. 아 그래요? 아니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긴 한데 이렇게 난파 공작원이 되려면 또 훈련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저희 입소식을 5월에 했습니다. 87년 5월에. 근데
오홍련이라는 분하고 오룡방이 정찰국장이 할 때입니다. 그때 오셔서 입소식을 하고 이제는 난파공작 훈련을 받는 연락서라고 이제 명령서를 발표했는데 사실은 군인이라고 하면 상급에게 다가가는 뭐 보고법이라든가 군사 규정이라든가 네,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특수 훈련을 하더라고요. 네. 우선 정치 사상적으로 멘탈적으로 본인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교, 격술, 단도 던지기, 윤전기제 그리고 남조선 노래, 춤 네, 이런 것도 배웠고 그리고 남조선 신문 네,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신문이 한 주일 풀어서 밀려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신문을 북한에서 보셨다고요? 네. 그때 배운 노래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한 곡 들려도 될까요? 그때 배웠던 노래 중에는 그 울릉도 트위스트 네, 완전 회식용으로 가르쳐 주시는 회식용 울릉 울릉대는 가슴 안고 연락선을 타고 가는 울릉도라 뱃머리도 신이 나서 트위스트 아름다운 울릉도 정말 죄송하지만 성나 씨. 나 이거 엄청 얼굴 빨개지셨어요. 아니 나 진짜 좀 뭐한 게 이거밖에 몰라. 난파공작원 교육인데 네. 그렇게 벌리면 대부분 북한에서 온 거 알걸요? 울릉들의 트위스트도 근데 김성란 씨 아까 이 말씀 중에 우리 대한민국 신문을 여러 가지 다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게 대한민국의 실상인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남한이 뭐 정말 못 살고 뭐 정말 힘들게 살고 이런 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정치, 사회, 문화 다. 네. 그럼 그때 뭐 혼란 이런 건 없었어요?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교육을 하나 학교에서 교육을 주는 거하고 지금 실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너무 다른데 왜 이런 교육을 하냐고 물어보니까 너희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해서 대한민국에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국에 바친 몸이나 같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걸 하면서 더 남한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이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기회가 되면 꼭 대한민국에 가버리라. 궁금한 게 그러니까 노래랑 뭐 춤은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남한 말은 어떻게 배워요? 남한 말은 그 드라마가 많은 역할을 하죠. 영화를 배워주면서 그때 당시 아이역을 하는 영화가 한이슬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처음에 봤고 그 영화를 본 데 기초해서 이제 소형 탭을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거기다 녹음을 시켜가지고 제주도 말은 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뭐 어떻고 그런 말을 자꾸 자기가 반복해서 듣고 연습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을 배우게 됐어요. 그럼 난파공작원 이렇게 교육생 되시면 시험 같은 것 이렇게 또 통과를 해야 되는지 지금 아까 과정들을 보면 국가대표 뽑히는 것보다 더 힘들게 뽑히시고 그렇죠. 관리도 더 잘하시거든요. 시험은 한 달에 한 번씩 중앙당에서 판정이 옵니다. 뭐 정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한문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교육은 이제 정보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자기가 남한에 와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느 다리를 지나간다. 그럴 때 외국 옷차림을 한 외국인들이 30명이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트렁크를 잰 분은 몇 명이고, 그리고 트렁크를 안 진 분은 몇 명이다. 그분들을 통과해서 가다가 이제 수림이 낮이는데 비행기가 몇 대 있고 이런 지형적인 숫자를 많이 가리키는 그런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진 찍듯이 딱 보고 잠깐 보고 거기에 트렁크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고 이걸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게 요즘에 저희 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약간 영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자네 운에 발달시키는 그거에서 그런 걸 하거든요. 애들이? 그게 근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잠깐 보여주고 여기에 있었던 오리가 무슨 색깔이었지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 난파 교육을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많은 사람 중에 이제 21명이 좁혀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그 21명이 모두 다 난파 공작에 대한 임무를 실제로 받았나요? 훈련은 받았지만은 대한민국에 한 번도 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왜요? 그게 3년 넘어서 하다가 정찰국 5부장이 이제 안기부 돈을 먹고 저희들에 대한 자료를 대한민국에 팔았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해체를 시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보내주나요, 집에? 아니죠. 본인이 집에 가겠다 해서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후에 평양에 있는 기술연구소에 가서 군사복무를 마저 하고, 맞아. 네, 마저 기한 동안. 하고 이제 그때 당시 저의 집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 셋째 동생이 이제 영양실조에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아빠가 난파 공작 훈련에 갔을 때 87년 12월에 사망을 합니다. 세상에. 그거 알았어요? 공정 교육할 때? 그땐 몰랐어요. 후에 알게 돼서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거 알았을 때 얼마나 실망하고 가슴이 찢어지셨어요. 너무 마음 아파.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는 더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2011년에 탈북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 와서 인터넷으로 난파 공작원, 경찰 천국, 전투원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게 이제 아웅산 폭파 테러, 그 사건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미얀마에서 공작원들이 다 진짜 죽었지 않습니까? 전 그걸 보면서 정말 막 소스라치겠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그의 부모들한테 너의 자식들은 다 변절했다. 변절자의 가족이다 해서 다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데 너무 관심이 있었거든요. 정말 야속하고 정말 해체되기도 잘했고 내가 정말 탈북하기도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